당신은 속고 있는 거야.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아, 절대 아니야. 내연차 대비 전기차는 제작할 때, 배터리 만들 때, 그리고 폐기할 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지. 폰지 사기 같은. 안녕하세요. 오태훈 김정민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두 분씩 계시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자꾸 친환경이라고 얘기해. 전기차 친환경이 아니라니까. 예, 이런 분들이 믿고 있는 영역, 그리고 또 완벽하게 이분들이 뭐 근거가 없다, 뭐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일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왜곡된 통계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 보다 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통계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환경의 진심인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진짜 환경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요, 보통 이동수단 관련해서 자전거를 한 대 만드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게 되면 평균적으로 15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녹수도 있고 PM 파티큘러 매터 있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뭐 이산화탄소 많은데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만 딱 놓고서 이제 한정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얘기를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근데 자전거를 한 대 만드는데 15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요걸 이제 카본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62kg 정도로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든다. 아무래도 수공 공정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동차는 그럼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6톤 정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그런데 이제 이 6톤이라는 것은 자동차 형식이나 뭐 사이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뭐 5.5톤에서 6.5톤 사이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그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전기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만들 때 광산에서 많이 이제 채취를 합니다. 리튬 호수에서 소금 만들듯이 채취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뭐 광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양이 많고 또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리튬 광산에서,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흑연, 여기에다 또 규소 코팅을 하거나, 뭐 여러 다양한 방식의 공정이 들어갑니다. 뭐 전해액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또 모듈,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하우징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양한 원자들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처럼 전체 차대 만들어야 되고, 또 내장재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8.8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톤보다 평균 잡아서 한 2.8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봐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러면서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요거는 내연 자동차, 가솔린 한 2000cc 되는 평균적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대한 탄소의 총량을 계산을 한 건데요.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5.8톤, 6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고 연료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35톤에서 36톤 사이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다시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2.7톤,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43.7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는 6톤 정도로서, 그 내외로서 전기자동차의 8.8톤보다는 더 탄소 발생량이 적지만, 연료를 사용하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연료가 운행하면서 계속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녹수도 나오고 또 파티큘러 매터, 이산화탄소, 다양한 환경 저해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후변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양만 해도 전반적으로 44톤 가까운 이런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시킨다. 전기자동차는 운행하면서 탄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전력은 공짜인가? 전력은 만들어내려면 화석연료든 아니면 뭐 원자력이든 또 친환경이든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발전 시설이나 산업 시설에서는 오염량의 총량을 관리 감독하고 줄여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CCUS 많이 들어보셨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카본을 포집을 해서 요거를 묻는 거예요. 어디다 묻냐면은 쓰고 남은 공간이 있는 유전. 이 유전층은 수백만 년, 또 수억 년 이상 퇴적된 층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뭐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정적인 지층이에요. 이런 안정적인 지층에 카본을 액화시켜서 여기에 보관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처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녹수 같은 경우에도 SCR 개념, 발전소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에 좀 위할 수 있으니까 수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 독성 물질이니까 이것도 요소수로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DPF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에서 쓰는 아이디어 그대로 차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낼 수가 있다. 또 모니터링할 수 있고 밥으로 강제할 수 있고 또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관리 감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뭐 처음에 신차를 사게 되면은 DPF라든지 SCR이라든지 디젤차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뭐 가솔린도 3원 촉매, 또 GPF 많이 달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가솔린 직분사에서 PM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붙이든 뭘 하든 또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총량을 줄이든 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각 부분의 성능이 이제 열화가 됩니다. 성능 저하 현상이 생기니까 오염물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작동을 하던 캐탈리스트들이 나중에 이게 점점 오염량을 많이 내는데 그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차에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PM이 나오고 녹수가 나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굴러다니면서 총량을 내면 이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발전소라든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제어하는 것과 관리 감독,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사용자 단에서 발생하는 오염, 어느 것이 더 환경에서 앞으로 인간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자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그렇게 관리 감독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에 대해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줄여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든 아니면 결과를 통해서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기차가. 그러면 발전소 단위에서 그리고 또 요거를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시설 가운데서 어떤 획기적인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줄여낼 것인지에 대한 토의, 또 그것에 대한 정책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총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 LCA 같은 경우에 ESG 경영이라든지 LCA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들입니다.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반적인 처음에 광산에서부터 캐와서 이걸 폐기해서 리사이클링 할 때까지 전체 사용 주기,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사용 주기에 대한 탄소량의 총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추적을 해서 이 정도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량이 적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화분 줄어드니 환경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환경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보면 친환경인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친환경 논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친환경 하면은 이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무공해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사용하는 과학기술로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래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그 에너지로 차원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염물질이 덜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이 자동차와 같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공해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차악을 찾는 작업이다. 덜 해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오염물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내는 방식으로 가면 환경 친화적인 결과물이다라고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통계들을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인정 못하겠어. 그래도 내가 보는 통계로는 그렇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냐면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 130년 동안 내연차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내연차로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럽차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완성도 있는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미국도 만만치 않죠. 뭐 일본도 나름 한국이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시총을 자동차 제조사의 총합이 대략적으로 1,000조가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니까 뭐 테슬라 하나가 막 1000조 이상을 치고 나오고 전체 시총이 막 3000조 가까운 규모로 확대가 된 거죠. 왜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주가의 변동도 없었고 시총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냐.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진입 장벽. 보통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게 부품 집약적 산업이고 자본 집약적 산업,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규모의 경제가 결국은 성패를 가늠합니다. 2만 개가 넘는 3만 개 가까운 자동차도 있죠. 뭐 이런 자동차들에게 부품을 공급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일단 수량이 어느 정도 도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 각 부분의 가격을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적정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전서부터 그런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하고 수많은 협력사들을 통해서 그런 규모의 경제 혜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들이 완성체 업체에 들어와서 성공을 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뭐 크게 성장에 대한 전기차 스타트업처럼 미래 이런 희망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렇게 막 비관적인 그런 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비우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겠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싸워야죠. 물러설 수 없죠. 분쟁이 생깁니다. 내연자동차가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잘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환경이라는 걸 들이대면서 이제 업장 빼. 이제 전기차로 다 대체할 거야. 너희들 만드는 차는 2030년에는 디젤 못 들어오게 대도시 막을 거고 판매도 막을 거야. 2035년 가솔린도 막을 거야. 퇴출시킬 거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술, 비용, 특허,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이끌어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기업에서 정말 번 돈 막 갖다가 쏟아부어서 R&D에다가 투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그 수많은 노력들과 그 수많은 기술들에 대한 권리들과 그리고 또 지금 산업 기반들, 생산 공장 이런 거 하나 설립하는데 이게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서는 지금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산업을 이끌어왔던 내연자동차가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게 환경을 위한 거라면 뭐 저희가 뭐 그냥 사업 바꾸죠. 뭐 전기차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순히 나올 리가 없죠. 이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거 정치 논리 아니야? 이거 우리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야? 산업 전반의 경제 흐름을 이런 어떤 정부라든지 정치 세력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저렇게 시도하는 건가? 뭐 이런 의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뭔가 이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책을 잘못 피우는 게 아닐까? 네. 조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이고 어느 게 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유리한지 철저하게 보고서 작성을 하겠죠. 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습니다. 그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대의명분상 맞으니 우리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30조, 40조, 60조, 폭스바겐 200. 이게 10조만 돼도요, 현대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계열사 다 합쳐도요, 이게 영업이익이 나올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1년에. 그러면은 60조 투자를 하려면 거의 한 6, 7년, 길게는 10년 동안 번 돈 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폭스바겐은 200조니까, 폭스바겐은 더, 많이 오랜 기간 투자에만 쏟아붓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연자동차들이 지금까지 아주 뼈 빠지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장비 또 기반 시설을 투입해서 권리를 가졌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산업 기반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에 더해서 앞으로
한 10년가량을 번 돈을 다 투입을 해서 이게 투자라는 건 그야말로 던질 투예요. 환수될지 안 될지 자기네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버려서라도 던져서라도 이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다른 절벽 끝으로 그들을 내몰 수 있을 만큼 논리가 확실한 겁니다. 논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 엄청난 권리를 뺏고 그러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시켜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반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게 없는데 내연자동차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뭐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영웅심이 빡 발동해가지고 그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총수가 자다가 딱 일어나는데 아이언맨처럼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환경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있던 거 다 뒤집어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내가 지금까지 인식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 뿐이지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친환경은 친환경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도 저런 식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드는가 보다 라고 인과관계로 결론을 맺으면 좀 더 편안하게 전기차가 친환경이야? 아니야? 이런 논쟁에 대해서 보다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